나는 평생 사람을 관찰하며 한 가지 확실한 진리를 배웠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가치는 재산이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것이다. 젊은 날에는 성과와 숫자가 나를 증명했다. 자격증, 연봉, 직함이 마치 존재의 증거였다. 그러나 중년에 접어들면 세상은 다른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 직함 뒤에 숨을 수 없다. 사람들은 당신의 목소리 톤, 말의 온도, 표정의 깊이를 통해 당신을 판단한다. 그것이 바로 인생 이막의 무대다. 나는 이 변화를 기업에서도 인간 관계에서도 숱하게 보았다. 젊은 직원일 때는 숫자가, 실적이, 목표 달성이 전부였다. 그러나 어느새 사람들은 내 말을 듣기보다 내 태도를 보고 있었다. 이 사람은 어떤 리더인가? 이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은가? 결국 인간의 평판은 태도에서 시작되고 태도에서 끝난다. 한국 사회는 유난히 명함의 무게에 민감하다. 직급이 곧 존재의 높이로 여겨지고 자산이 인품의 지표처럼 취급된다. 하지만 명함이 사라지는 순간 진짜 나가 드러난다. 중년은 그때부터의 시험이다. 그 시험지에는 재산이 아니라 인격이 적힌다. 나는 이제 안다. 진정한 품격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단정히 설 수 있는 힘에서 비롯된다. 어느 날 나는 오래된 동료와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그는 과거엔 화려한 직함으로 불렸지만 지금은 자유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서 느껴지는 그의 존재감은 오히려 더 깊고 편안했다. 그는 말했다. 이제야 알겠어요. 이름 앞에 직함이 사라지니까 내 이름 자체가 무게가 되더군요. 그 한마디가 마음에 오래 남았다. 인생의 후반부는 이름 앞에 단어를 잃어가며 이름 자체를 단단히 세워가는 과정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가꾸는 일이다. 더 이상 세상이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 이제는 내가 나를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그 평가는 언제나 태도에서 시작된다. 재산은 사라져도 태도는 남는다. 태도는 시간 속에서 숙성되어 향기가 된다.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자산이다. 1. 옷은 언어다. 단정함이 곧 신뢰다. 옷은 사회적 언어다. 나는 옷을 단순한 천조각으로 보지 않는다. 옷은 사회적 언어이며 내가 세상과 대화하는 방식이다. 비싼 브랜드나 유행하는 디자인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오히려 옷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묻어난다. 깨끗한 셔츠 하나, 반듯하게 다린 바지 한 벌, 닳지 않은 구두 하나가 그 사람의 하루를 말없이 설명한다. 사람은 옷을 입는 존재가 아니라 옷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존재다. 옷은 말보다 먼저 사람을 소개한다. 한 번은 신입 직원이 면접을 보러 왔을 때였다. 그의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구두는 먼지가 앉아 있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다 이렇게 말했다. 내 옷이 내 보고서다. 그는 순간 멈칫했지만 그 말을 오래 기억했다고 했다. 그 후 그는 언제나 단정한 모습으로 출근했다. 그 변화는 단지 외모의 변화가 아니었다. 태도의 변화였다. 심리학에는 엔클로디드 코그니션이라는 개념이 있다. 사람은 자신이 입은 옷에 따라 생각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실험에서도 확인됐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흰 가운을 입히고 집중력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그들이 의사의 가운이라고 인식한 경우 집중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반면 화가의 가운이라 인식한 그룹은 그렇지 않았다. 옷은 그저 외형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를 조율하는 장치다. 나는 이 원리를 회사 생활에서도 자주 봤다. 회의 자리에서 단정하게 입은 사람은 자연스레 말을 조심하고 자세를 바르게 유지한다. 반면 대충 입은 사람은 생각도 행동도 느슨해진다. 결국 옷은 마음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첫인상이 3초 안에 결정된다는 말이 있다. 그 3초 동안 상대가 보는 것은 당신의 표정과 말투, 그리고 옷이다. 나는 늘 말한다. 비싼 옷을 입지 말고 자신을 존중하는 옷을 입어라. 그것은 단순한 미학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의 태도다. 옷을 고를 때 나는 묻는다. 이 옷이 오늘의 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물음 하나가 나의 하루를 단정하게 세운다. 사람은 자신이 입은 옷처럼 살아가려는 경향이 있다. 단정히 입으면 단정히 말하고 무심히 입으면 무심히 행동한다. 그러니 옷을 선택한다는 것은 곧 오늘의 태도를 선택하는 일이다. 격식의 본뜻, 남을 위한 예의이자 나를 위한 의식.
나는 평생 격식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격식은 허례허식이 아니다. 그것은 나를 단정히 세우는 하나의 의식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격식을 남을 위한 포장이라 생각하지만 진짜 격식은 타인을 존중하기 전에 나 자신을 정돈하는 행위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옷이 구겨지고 옷이 구겨지면 태도가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 정장을 입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오늘 하루 나를 허투루 쓰지 말자. 한국 사회에서 격식은 오해받기 쉽다. 회의 자리에서 너무 공손하면 딱딱하다는 평가를 받고 격식을 생략하면 성에 없다고 지적받는다. 그러나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그 사이의 균형을 안다. 말의 높낮이, 눈빛의 무게, 악수의 강도, 첫 인사의 각도, 이 모든 작은 제스처 속에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담겨 있다. 나는 늘 첫 인사를 진심으로 건넸다. 그 순간만큼은 상대를 위해 나를 다듬는 시간이었다. 한 번은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 자리에서 젊은 직원이 급히 자리에 앉으며 허둥댔다. 그의 옷차림은 완벽했지만 마음이 정돈되어 있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다. 격식은 옷이 아니라 마음의 질서야. 그 말 이후 그는 늘 미팅 전에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자리에 앉았다. 격식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외형의 완벽함보다 내면의 정열이다. 나는 지금도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이 의식을 잊지 않는다. 상대가 누구든 어떤 자리든 나는 허리를 펴고 눈을 맞추며 첫 인사를 건넨다. 그 짧은 순간이 그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이 입은 옷처럼 행동하지만 그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이 가진 태도의 형식대로 행동한다. 격식은 나를 속박하는 틀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되돌려주는 기준이다. 우리는 종종 자유를 격식의 반대말로 착각한다. 그러나 진짜 자유는 무질서 속에서가 아니라 정돈된 질서 안에서 생겨난다. 격식은 그 질서를 만들어주는 언어다. 그것은 나를 억누르지 않고 오히려 나를 해방시킨다. 하루를 시작할 때 스스로를 단정히 세우는 사람은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둔 사람이다. 격식은 나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근육이다. 신뢰는 가격표에 없다. 태도가 만든 브랜드. 젊은 시절 나는 영업사원으로 수많은 거래처를 다녔다. 그때 깨달은 것이 있다. 사람들은 내 상품보다 내 태도를 먼저 본다는 것이다. 가격표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나의 표정, 말투, 그리고 앉는 자세였다. 거래는 계약서로 끝나지만 신뢰는 태도로 시작된다. 그 신뢰가 쌓이면 그것이 곧 브랜드가 된다. 나는 늘 생각했다. 상품은 누구나 팔 수 있지만 태도는 아무나 가질 수 없다. 한 번은 한 중소기업 대표와 미팅을 한 적이 있었다. 그는 내 제안을 끝까지 듣고는 조용히 말했다. 이유는 조금 덜 남더라도 당신과 일하겠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답했다. 당신의 말에는 서두름이 없어요.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내 영업 철학을 바꿨다. 그날 이후 나는 속도보다 신뢰를 우선했다. 빠른 계약보다 오래가는 관계를 택했다. 심리학에서는 첫인상의 90초 법칙이란 게 있다. 처음 90초 안에 상대는 당신의 전문성과 진정성을 판단한다. 그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언어적 태도다. 시선의 안정, 어깨의 각도, 목소리의 진심, 이런 요소들이 합쳐져 신뢰라는 무형의 가치를 만든다. 그리고 그 신뢰는 한 번 형성되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반대로 한 번 잃으면 어떤 명품 정장이나 화려한 말로도 회복하기 어렵다. 나는 젊은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너의 태도는 회사의 얼굴이다. 회사의 크기와 관계없이 고객은 직원의 태도를 통해 기업의 철학을 읽는다. 단정히 앉은 자세, 경청하는 눈빛, 메모하는 손끝, 이런 사소한 행동이 모여 조직의 신뢰 자산을 만든다. 한국의 기업 문화에서 성실하다는 평판은 곧 신뢰의 다른 이름이다. 신뢰는 광고가 아니라 일상의 반복된 태도에서 나온다. 나는 지금도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말로 시작하든 늘 마음속으로 됐다. 신뢰는 가격표에 없다. 돈으로는 계약을 맺을 수 있지만 태도로만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상품은 하루면 잊히지만 태도는 평생 남는다. 그리고 그 기억이 바로 진짜 브랜드다. 결국 가장 강력한 마케팅은 사람의 품격이다. 이
격식은 타인을 위한 예의가 아니라 나를 위한 의식이다. 우아함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나와의 약속. 우아하다는 말은 종종 오해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외적인 장식이나 세련된 이미지로 착각하지만 내가 살아오며 배운 우아함은 전혀 다른 것이다. 진짜 우아함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꾸밈이 아니라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는 태도에서 나온다. 그것은 하루하루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깨어나 거울을 볼 때 나의 표정이 너무 거칠지 않은지, 내가 오늘의 나를 존중하고 있는지를 묻는 일. 그 조용한 질문이 우아함의 첫걸음이다. 나는 늘 아침마다 옷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옷이 오늘의 나를 대표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단순히 패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루의 마음가짐을 정돈하는 의식이었다. 어떤 날은 검정 정장을 입으며 결단의 하루를 예감했고, 또 어떤 날은 부드러운 셔츠를 입으며 사람을 이해해야 하는 날이라 생각했다. 옷은 내 감정의 거울이자 하루의 방향을 정하는 나침반이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지는 우아함을 요구한다. 그러나 진짜 품격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쌓아가는 것이다. 말투 하나, 행동 하나, 작은 배려 하나가 쌓여 우아한 사람을 만든다. 나는 화려한 자리보다 일상의 태도에서 그 사람의 품격을 본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허리를 곧게 펴는 사람, 불필요한 말을 삼키는 사람,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진짜 우아함을 느낀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비교의 시선 속에 산다. 그래서일까? 우아함조차 경쟁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우아함은 결코 경쟁이 아니다. 그것은 내면의 질서이자 자기 존중의 표현이다. 나는 젊은 후배들에게 종종 말한다. 명품을 사지 말고 자신을 명품처럼 다루어라. 그 말의 뜻은 명확하다. 값비싼 외형이 아니라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결국 우아함은 꾸밈이 아니라 진심의 형태다. 그것은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장식이 아니라 나 자신을 대하는 예의다. 하루를 마감하며 나는 종종 묻는다. 오늘 나는 나에게 부끄럽지 않았는가? 그 대답이 그렇다면 그 하루는 이미 우아한 하루다. 우아함이란 결국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닿을 수 있는 내면의 품격이다. 말의 품격, 행동과 일치하는 언어. 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배웠다. 옷은 인상을 만들지만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신뢰를 만든다. 화려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품격이 생기지 않는다. 말이 그 옷에 어울리지 않으면 오히려 어색해진다. 나는 젊은 시절 한 직원이 새 양복을 입고 회의에 들어왔던 일을 잊지 못한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말했다. 회장님, 오늘은 특별히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좋은 옷을 입었으니 이제 그 옷에 걸맞은 말을 하게. 그날 그는 단 한마디의 농담도 하지 않았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동료의 말을 경청했다. 그 순간 그의 옷은 비로소 진짜 멋져 보였다. 사람의 말에는 그 사람의 품격이 묻어난다. 조용한 사람은 절제 속에 신뢰를 담고, 시끄러운 사람은 불안 속에 자신을 감춘다. 나는 젊은 후배들에게 늘 말한다. 말은 짧게, 생각은 깊게, 마음은 따뜻하게. 화려한 언어보다 진심 어린 한마디가 훨씬 오래 남는다. 말은 순간 공기 속으로 흩어지지만 그 울림은 상대의 마음 속에 오랫동안 머문다. 한국 사회의 회의 문화 속에서 나는 한 가지를 자주 느꼈다. 말이 많은 자리일수록 신뢰는 얕아진다. 목소리가 크다고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진짜 리더는 말이 아니라 태도로 설득한다. 나는 회의 중에도 늘 눈을 맞추고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말의 틈을 침묵으로 채웠다. 그 침묵은 때로 말보다 강력했다. 사람들은 결국 목소리보다 말하는 태도를 기억한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길 사람은 말의 내용보다 억양과 표정에서 더 많은 신뢰를 느낀다고 한다. 우리가 신뢰를 잃는 순간은 대체로 말과 행동이 어긋날 때다. 그래서 나는 어떤 자리에서도 내 말이 내 행동을 따라가게 하려 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면 그 사람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 품격은 결국 설명이 필요 없는 신뢰다. 나는 지금도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 말이 내 옷처럼 단정한가? 그 질문 하나가 나를 붙잡아준다. 품격 있는 사람은 옷으로 인상을 남기고 말로 신뢰를 남긴다. 그리고 그 신뢰가 바로 인생의 진짜 자산이다. 삼가 네 가지 덕목, 친절, 미소, 단정, 칭찬.
세월이 흐를수록 나는 확신하게 되었다. 중년의 품격은 지식이나 돈이 아니라 태도의 결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그 태도의 결을 완성하는 네 가지 덕목이 있다. 나는 그것을 품격의 사개쓰지라 부른다. 친절, 미소, 단정, 그리고 칭찬이다. 먼저 친절이다. 사람들은 친절을 약함으로 오해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언제나 부드럽게 말한다. 내가 존경했던 리더들은 모두 상대의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했다. 목소리를 낮추고 상대의 말을 자르지 않았다. 그들의 친절은 계산이 아닌 품격이었다. 한 번은 젊은 직원이 큰 실수를 하고 내 앞에 떨며 서 있었다. 나는 그에게 화를 내지 않고 말했다. 괜찮아. 다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게. 그 짧은 문장이 그를 바꿨다. 친절은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조용한 힘이다. 둘째는 미소다. 미소는 마음의 언어이자 신뢰의 첫 문장이다. 나는 수없이 많은 회의를 주재했지만 가장 긴장된 순간을 부드럽게 만드는 건 언제나 한 사람의 미소였다. 웃는 사람 옆에서는 마음이 풀린다. 미소는 타인을 위로할 뿐 아니라 자신을 치유한다. 얼굴의 주름은 나이의 흔적이지만 표정의 온도는 인생의 품격이다.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반쯤 성공한 사람이다. 셋째는 단정함이다. 단정하다는 건 옷차림만의 문제가 아니다. 말이 정돈되고 행동이 절제된다는 뜻이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다. 너희의 책상이 너희 마음이다. 지저분한 공간은 사고를 흐리게 하고 정돈된 자리에서는 집중이 잘한다. 단정함은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잃지 않는 힘이다. 그것은 결국 자기 존중의 다른 이름이다. 마지막으로 칭찬이다. 진심 어린 칭찬은 사람의 가능성을 깨운다. 나는 수많은 리더를 보았지만 진짜 리더는 지적보다 칭찬에 능했다. 당신은 할 수 있다는 한 문장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 칭찬은 돈이 들지 않지만 그 효과는 억만금의 가치가 있다. 사람을 키우는 건 지시가 아니라 인정이다. 이 네 가지 덕목은 중년의 태도를 완성하는 네 기둥이다. 친절은 관계를 따뜻하게 하고, 미소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며, 단정은 신뢰를 세우고, 칭찬은 사람을 성장시킨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덕목들을 더 자주 연습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품격 있는 어른으로 남는 길이다. 4. 관계의 온도, 사람 사이의 품격. 모임의 금기 4가지, 돈, 자식, 배우자, 험담. 나는 평생 사람을 만나며 관찰했다. 인간의 품격은 혼자 있을 때보다 모임 속에서 더 선명히 드러난다. 모임은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인격의 무대다. 사람들은 모임에서 자신을 드러내지만 진짜 어른은 모임에서도 자신을 감춘다. 나는 세월 속에서 깨달았다. 품격 있는 사람은 모임에서 결코 하지 않는 네 가지가 있다. 돈 자랑, 자식 자랑, 배우자 자랑, 그리고 험담이다. 첫째, 돈으로 관계를 평가하지 마라. 모임의 자리에서 돈을 앞세우는 사람은 결국 외로워진다. 오늘은 내가 낼게 라는 말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관계는 계산이 된다. 돈이 빠지면 사람도 빠진다. 진짜 품격은 계산서가 아니라 온도에서 나온다. 조용히 밥을 사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다음엔 상대가 편히 갚을 수 있게 여유를 남기는 사람. 그런 관계가 오래간다. 둘째, 자식의 성공을 자랑하지 마라. 나는 수많은 동창 모임에서 이런 장면을 봤다. 우리 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갔어. 우리 딸은 유학 중이야. 그 말이 끝나면 공기 속에 묘한 정적이 흐른다. 자랑은 내겐 기쁨이지만 타인에겐 상처가 된다. 누군가는 그 말 앞에서 마음이 무너진다. 나는 언제나 후배들에게 말했다. 자식의 성취보다 자식의 행복을 말하라. 행복은 비교가 아니라 이해에서 피어난다. 셋째, 배우자나 가정의 화려함을 내세우지 마라. 어떤 이는 언제나 배우자를 데리고 모임에 나온다. 다정함은 좋지만 그 다정함이 무대가 되면 관계는 멀어진다. 행복은 보여줄수록 빛을 잃는다. 진짜 행복은 고요할수록 깊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보여주려는 행복은 사라지고 지켜보는 행복은 남는다. 넷째, 험담으로 공감을 사지 마라. 험담은 가장 값싼 유대의 방식이다. 누군가를 깎아내리며 얻은 웃음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린다. 나는 회의에서도 사석에서도 이 원칙을 지켰다. 남의 흉을 보는 사람은 결국 내 흉도 본다. 그들은 신뢰를 갉아먹고 서로를 피하게 만든다. 좋은 모임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곳에는 따뜻한 말이 흐르고 긍정의 기운이 머문다.
나는 지금도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모임은 경쟁의 장이 아니라 존중의 연습장이다. 말을 아끼고 웃음을 나누고 마음을 낮추면 그 자리가 곧 당신의 품격을 비춘다. 결국 진짜 품격은 조용함 속에서 피어난다. 가정의 품격. 절제가 만드는 마지막 명함. 나는 평생 회사를 세우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러나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본 곳은 사무실이 아니라 가정이었다. 직장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가정이 무너지면 그 사람은 이미 무너진 것이다. 회사는 실적으로 유지되지만 가정은 존중과 절제로 유지된다. 젊은 시절 나는 그것을 몰랐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깨달았다. 가정이 안정된 사람만이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가정의 품격은 보여지는 화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절제에서 완성된다. 나는 수없이 많은 모임에서 배우자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았다. 우리 아내는 늘 나를 지지해줘요. 우리 남편은 정말 헌신적이에요. 하지만 그런 자랑이 반복될수록 그 자리는 대화의 공간이 아니라 공연의 무대가 되었다. 행복은 소리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조용히 서로를 이해하고 말없이 곁을 지키는 그 일상에 진짜 품격이 숨어 있다. 나는 내 아내에게 늘 감사했다. 그녀는 내 곁에서 회사를 지켜보며 말없이 나를 도왔다. 내가 흔들릴 때마다 그녀의 침묵은 나를 단단히 붙잡았다. 그 침묵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깊은 지혜였다. 우리는 종종 말로 사랑을 증명하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절제로 완성된다. 때로는 하지 않는 말이, 하지 않는 행동이 오히려 관계를 지켜준다. 한국 사회는 일과 가정의 경계가 흐려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나 그럴수록 절제가 필요하다. 퇴근 후에도 일을 가져오고 스마트폰 알림이 가족의 대화를 끊는다. 나는 후배들에게 조언했다. 가정에서는 회장님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어라. 직함을 벗고 이름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이 사람을 회복시킨다. 가정은 사람의 마지막 명함이다. 사회에서의 이름이 사라져도 가정에서 불리는 이름은 남는다. 그 이름이 따뜻하게 기억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가 있다. 절제다. 말을 아끼고 감정을 다스리고 서로의 자리를 존중하는 일. 그것이 바로 사랑의 품격이다. 돈으로 집은 지을 수 있지만 절제 없이는 가정을 세울 수 없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성공은 품격 있는 가정을 지키는 것이다. 돈의 힘과 한계, 관계는 온도로 쌓인다. 나는 평생 돈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돈은 회사를 키우고 사람을 움직이며 세상을 바꾼다. 그러나 나는 동시에 돈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다. 돈으로는 신뢰를 살 수 없고 존경을 살 수 없으며 품격을 만들 수 없다. 젊은 날 나는 재산을 자랑하던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그들은 부를 쥐자마자 태도가 달라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모두 같은 결말을 맞았다. 돈은 남았지만 사람은 떠났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관계는 계산이 아니라 온도로 쌓이는 것이다. 돈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돈이 빠지면 함께 사라진다. 하지만 진심으로 이어진 관계는 시간이 흘러도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나는 후배들에게 늘 말했다. 사람을 살 때는 돈이 아니라 마음을 써라. 마음은 빚이 되지 않지만 돈은 부담이 된다. 사람은 마음의 기억으로 살아가지만 돈의 기억으로는 오래가지 못한다. 사업을 하며 나는 거래보다 사람을 먼저 봤다. 이익이 남지 않아도 신뢰가 남는 거래라면 그게 더 값진 장사였다. 한 번은 계약 조건이 불리했지만 약속을 지키기 위해 손해를 감수한 적이 있었다. 그 거래처는 몇 년 뒤 다시 나를 찾아와 훨씬 큰 계약을 제안했다. 신뢰는 그렇게 자란다. 그것은 시간과 진심으로만 얻을 수 있는 자산이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돈의 효율로 사람을 판단한다.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물건뿐이다. 마음은 거래되지 않는다. 나는 이런 사람을 여러 번 봤다. 성공했지만 겸손한 사람, 부유하지만 늘 나누는 사람. 그들의 얼굴에는 여유가 있었고 그들의 말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그 온기가 바로 품격이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한다. 돈의 가치도 직함의 무게도 언젠가 사라진다. 그러나 사람 사이의 온도는 남는다. 그 온도를 지키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나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 돈은 은행에 쌓이고 신뢰는 사람의 가슴에 쌓인다. 은행의 잔고는 숫자이지만 사람의 마음에 남는 신뢰는 생명이다. 계산 없는 만남, 조건 없는 믿음,
그리고 조용한 존중. 그것이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인간관계의 품격이다. 험담의 부메랑, 침묵의 경계가 만든 품격. 사람이 모이면 이야기가 생긴다. 그러나 그 이야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사람을 세우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이다. 나는 수십 년간 조직을 이끌며 깨달았다. 회사를 썩게 만드는 건 실수가 아니라 말이었다. 특히 험담은 사실의 옷을 입은 독이었다. 겉보기엔 진실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질투와 분노가 섞여 있다. 한 번 입에서 흘러나온 험담은 마치 불씨처럼 퍼져 조직의 공기를 탁하게 만든다. 어느 날 내 부하 직원 중 한 명이 동료의 뒷얘기를 가볍게 흘렸다. 나는 그를 조용히 불러 이렇게 말했다. 그 입은 오늘 남을 깎았지만 내일은 너를 깎을 것이다. 그 말은 내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다. 험담은 반드시 되돌아온다.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그것은 부메랑처럼 돌아와 내 신뢰를 베어낸다. 사람들은 종종 험담을 통해 공감을 얻는다고 착각한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우린 같은 편이야. 그러나 그런 유대는 단단한 신뢰가 아니라 불안한 연대다. 누군가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또 다른 험담이 올라온다. 그 관계는 진심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유지된다. 나는 그런 모임을 여러 번 봤다.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신뢰는 얇아졌다. 그래서 나는 내 삶의 원칙 하나를 세웠다. 험담을 들었을 때 침묵으로 거절하라. 침묵은 동의가 아니라 경계의 표현이다. 누군가의 흉을 들을 때 조용히 미소 짓고 주제를 바꾸는 일. 그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자기 보호다. 말의 경계를 지키는 사람만이 자신의 품격을 지킬 수 있다. 좋은 조직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곳에는 선한 말이 흐르고 신뢰가 자란다. 험담이 사라진 자리에 평화가 머문다. 나는 늘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었다. 서로를 감시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곳. 실패 속에서도 손을 내밀 수 있는 팀. 그 신뢰의 바탕은 언제나 입의 품격이었다. 나는 말한다. 입은 작지만 그 안에는 인생이 들어있다. 그 인생을 더럽히지 말라. 당신의 입이 맑아야 당신의 세상이 맑아진다. 그리고 그 맑음이 결국 당신의 운명을 바꾼다. 5. 들음과 비움. 인생의 마지막 품격. 듣는 리더십. 귀로 판단받는 어른. 젊은 시절 나는 말을 잘하는 것이 곧 리더십이라 믿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알게 되었다. 진짜 어른은 말로 평가받지 않고 귀로 판단받는다는 것을. 어느 날 존경하던 한 노년의 선배가 내게 조용히 말했다. 이 회장,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말을 줄일 줄 아는 사람이네.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다. 나는 그때부터 말하기보다 듣는 연습을 시작했다. 사람의 말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숨어 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 내용만 듣고 의도는 놓친다. 나는 상대가 왜 그 말을 했는지, 그 말 뒤에 감정이 무엇인지 들으려 했다. 단어보다 숨소리, 억양보다 침묵 속의 떨림, 그 미묘한 온도를 읽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대화가 시작된다. 사람은 자신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연다. 경청은 지식보다 깊은 교양이며 침묵은 말보다 큰 언어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회의를 주재할 때 나는 지시보다 질문을 했다. 당신 생각은 어때요? 이 한마디가 직원들의 눈빛을 바꿨다.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상사를 신뢰한다. 반대로 말을 많이 하는 리더는 팀원의 입을 닫게 만든다. 내가 관찰한 최고의 리더는 말을 지시로 쓰지 않고 듣기를 신뢰의 언어로 사용했다. 한국의 조직 문화에서는 여전히 말 많은 리더가 능력 있어 보인다. 그러나 진짜 능력자는 말보다 귀의 크기로 평가받는다. 나는 회의 중에 누군가가 말할 때 눈을 맞추고 중간에 끊지 않고 메모를 했다. 그 짧은 태도 하나가 그 사람의 자존감을 세웠다. 듣는 리더가 있는 조직은 안정된다. 그리고 그 안정이 곧 품격이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경험이 지혜로 변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 경청이다. 듣지 않는 사람은 자신만의 과거에 갇히고 듣는 사람은 타인의 현재 속에서 성장한다. 나는 오늘도 다짐한다. 진짜 어른은 말을 줄이고 귀를 연다. 그 귀로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사람의 고통을 듣고 자신의 오만을 듣는다. 그때 비로소 품격이 완성된다. 비움의 미학. 성공은 채움, 품격은 비움. 나는 인생의 마지막 언덕에 서서 비로소 알았다.
인간의 품격은 얼마나 채웠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비워냈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을. 젊은 날엔 모든 게 경쟁이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뒤를 돌아보니 그토록 쫓던 것들 대부분은 결국 손에서 흘러나가 있었다. 남은 것은 오직 태도와 사람, 그리고 그 둘을 감싸는 여백이었다. 나는 젊은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성공은 채움의 결과지만 품격은 비움의 결실이다. 비운다는 것은 단순히 내려놓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는 일이다. 욕심을 비우면 감사가 들어오고 분노를 비우면 평화가 자란다. 여백이 생길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다. 내가 이끌던 회의에서도 그 법칙은 같았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보다 조용히 듣고 정리하는 사람이 결국 중심을 잡았다. 그 중심이란 강함이 아니라 유연함이었다. 가득 찬 그릇은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지만 비워진 그릇은 언제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인다. 나는 그 단순한 진리를 너무 늦게 배웠다. 한국 사회는 늘 채움을 미덕으로 삼는다. 스펙, 명함, 재산, 인간관계까지. 그러나 비움은 그 반대편에서 진짜 자유를 준다. 내가 만난 가장 존경스러운 노인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얼굴에는 평온이 있었다. 그 평온은 포기가 아니라 정화였다. 그는 말했다. 욕심을 비우면 세상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 그 말이 내 마음에 오래 남았다. 이제 나는 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단순히 늙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비워내며 본질로 돌아가는 일이다. 말의 군더더기를, 마음의 소음을, 욕망의 그림자를 비워낼 때 비로소 인간은 깊어진다. 인생의 품격은 결국 채움의 미학이 아니라 비움의 예술이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마음이 고요하면 이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그것이 내가 배운 마지막 품격의 법칙이다. 부모의 자랑, 대신 존중. 세대 간의 진짜 유산. 나는 인생의 어느 시점부터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공기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특히 동창회나 모임 자리에서였다. 누군가가 잔을 들며 말했다. 우리 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갔어. 우리 딸은 유학 중이야. 그 말이 끝나면 공기가 묘하게 바뀌었다. 웃음은 남았지만 그 안엔 작은 침묵이 섞였다. 나는 그때마다 생각했다. 자랑은 한쪽의 기쁨이지만 다른 쪽에는 상처가 될 수도 있구나. 한국 사회는 여전히 자식의 성공으로 부모의 가치를 증명하려 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내 자식들에게 재산보다 태도를 물려주고 싶었다. 성공보다 정직을, 경쟁보다 배려를 배워라. 그것이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었다. 돈은 세월에 닳지만 품격은 세월이 키운다. 나는 젊은 날 이런 말을 자주 했다. 부모가 품격을 지키면 자식도 품격을 배운다. 자식은 말로 배우지 않는다. 부모의 말투, 표정, 침묵의 순간을 따라 배운다. 부모가 비교하지 않으면 자식도 스스로의 속도를 존중하게 된다. 사람마다 자기만의 시간표가 있다. 누군가는 빨리 피어나고 누군가는 늦게 꽃을 피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꽃이 자기 자리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한 번은 모임에서 친구가 말했다. 우리 아들은 의사야. 옆에 있던 또 다른 친구가 조용히 대답했다. 우리 아들은 지금 투병 중이야.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췄다. 나는 그때 다짐했다. 다시는 자식 이야기를 경쟁의 언어로 하지 않겠다고.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지탱하기도 무너뜨리기도 한다. 그 말이 격려라면 길이 열리고 그 말이 비교라면 마음이 다친다. 나는 내 아이들에게 늘 말했다. 늦어도 괜찮다. 다만 내 길에서 멈추지 말아라. 그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위로이자 방향이 되었다. 부모가 자식을 존중할 때 세대 간의 품격이 이어진다. 자식을 자랑하지 말고 그들의 삶을 존중하라. 그것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유산이다. 태도는 운명을 바꾸는 언어. 나는 평생 사람을 다루며 살아왔다. 수많은 계약서에 서명하고 수많은 회의를 주재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지금 돌이켜보면 진짜 회사를 움직인 것은 기술도 전략도 아니었다. 바로 사람의 태도였다. 태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결과의 뿌리에 있다. 태도가 흐트러지면 조직이 무너지고 태도를 바로 세우면 운명조차 바뀐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젊은이들에게 말한다. 태도는 운명을 바꾸는 언어다. 우리는 흔히 말한다. 운이 좋아야 성공한다. 그러나 나는 말하고 싶다. 운은 우연이 아니라 태도의 결과다.
태도가 단단한 사람은 불운 속에서도 길을 찾고 태도가 흐트러진 사람은 행운 속에서도 길을 잃는다. 태도는 나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근육이다. 감정이 올라올 때 말을 멈추는 절제, 분노가 차오를 때 고개를 숙이는 겸손, 피곤할 때도 상대의 눈을 바라보는 예의, 이 사소한 순간들이 모여 인생의 무게를 결정한다. 나는 오랜 시간 조직을 이끌며 한 가지 원칙을 지켰다. 말은 짧게, 행동은 깊게, 마음은 따뜻하게. 화려한 언어보다 진심 어린 한마디가 훨씬 멀리 간다. 비난은 관계를 얼게 하고 칭찬은 마음을 녹인다. 나는 젊은 시절 성공한 사람들을 가까이서 보았다. 그들은 모두 말보다 태도로 설득했다. 조용했지만 단단했고 절제 속에서도 따뜻했다. 그들의 신뢰는 말이 아닌 침묵에서 자랐다. 이제 나는 안다. 품격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달려있다. 옷은 하루의 인상을 만들지만 태도는 인생의 향기를 남긴다. 그 향기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화려함보다 단정함을, 소음보다 고요함을, 외형보다 진심을 선택하는 삶. 그것이 내가 평생 추구한 품격의 근본이었다. 나는 오늘도 젊은 세대에게 말하고 싶다. 우아한 말을 하라. 타인을 깎아내리지 말고 스스로를 낮추어라. 그 말 한 줄, 그 행동 하나가 당신의 세상을 만든다. 태도는 결국 삶의 언어다. 그 언어를 단정히 세우는 순간, 인생은 조용히 방향을 바꾼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알게 된다. 품격이란 나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꾸는 일이라는 것을.